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서진우는 도시 전체를 자신의 발밑에 둔 왕처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아키텍트. 그는 자신의 인생과 사업 그리고 감정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통제하는 남자였다. 그의 세계에서는 어떤 변수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의 예측과 계획 안에서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방금 경쟁사의 심장부를 향한 또 하나의 완벽한 공격을 마무리한 참이었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처럼 냉철했고 정확했으며 그리고 무자비했다. 그의 성공은 바로 그 비인간적인 수준의 통제력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리 성곽 안에서 세상의 모든 혼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낯선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그것은 이메일이나 보고서가 아닌 21세기 그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방식의 종이 편지였다. 발신인의 주소는 없었고 오직 타이핑된 서진우 대표 귀하라는 글자만이 찍혀 있었다. 이 작은 아날로그적인 변수의 등장이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 소리가 될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리탑을 쌓아 올린 건축가는 먼지와 비로 이루어진 기초를 잇는다. 그 문장 아래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서툴지만 기이한 상징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반으로 부서진 별의 모양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서진우의 얼음 같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녹슨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리는 듯했다. 빗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희미한 비명. 그는 자신을 덮쳐오는 혼란스러운 감각을 강력한 의지로 억눌렀다. 그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심리를 흔들려는 경쟁사에 유치하고 악랄한 장난일 것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다. 특히 최근 들어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경쟁사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CEO 윤태준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였다. 그의 예상대로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와 에이펙스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적대적 여론전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서진우는 다시 평소의 냉정한 CEO로 돌아와 빈틈없는 반격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해프닝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한 사소한 신경전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의 이성과는 달리 그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그를 과거로 이끌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으로 부서진 별. 그 기이한 상징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내밀하고 또 너무나도 아픈 기억의 파편을 담고 있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 사고로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소녀를 동시에 잃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대신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의 늪에 빠져 평생을 살아왔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모든 변수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감정, 인간관계,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것들. 그는 오직 완벽한 통제만이 자신을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도착한 이 편지 한 통은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방어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온 것이었다. 그날 밤 서진우는 결국 쓰레기통을 뒤져 자신이 구겨버렸던 그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펴진 종이 위에 그려진 반으로
부서진 별 모양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완벽한 건축가는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변수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로부터 날아온 첫 번째 편지. 그의 유리탑의 기초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한 이후 서진우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고,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얼음처럼 냉철한 판단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혼란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20년 전의 그날의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차가운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첫사랑 유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부서진 별의 상징에 계속해서 시달렸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마모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의 회사가 아닌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그의 펜트하우스 개인 우편함으로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여전히 없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역시나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부서진 별은 아직도 유나를 위해 운다. 유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진우가 애써 지켜왔던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윤태준의 잔인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내밀한 이름이었다. 그것은 자신과 그날 사고로 죽은 두 친구만이 공유했던 비밀의 이름이었다. 발신인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제사의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공식적인 회사 보안팀을 신뢰할 수 없었다. 만약 내부에 첩자가 있다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결국 오랫동안 잠재워두었던 자신만의 비밀 조직을 깨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누구도 도청할 수 없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로 과거 국가정보원의 전설적인 블랙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서진우만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 강기철 실장이었다. 강 실장. 서진우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유령 사냥을 시작해야겠네. 강기철과 그의 비밀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진우가 건넨 두 통의 편지를 가지고 흔적을 찾기 위한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완벽한 벽이었다. 편지지에 사용된 종이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생지였고, 잉크 역시 대량 생산되는 일반적인 제품이었다. 지문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발신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있어 유령과도 같은 전문가였다. 강기철의 팀은 편지가 발송된 우체국을 찾아냈지만 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평범한 인상의 인물만이 흐릿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에 대해 어떤 실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한편 서진우의 의심과 편집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임원들의 얼굴 뒤에서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발신인의 미소를 보았다. 심지어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목소리 속에서도 그는 의심의 가시를 찾아내려 했었다. 그의 가장 큰 의심은 당연히 라이벌인 윤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윤태준과의 화상회의에서 그의 모든 말과 표정 심지어 눈 깜빡임 하나까지 분석하며 그의 속내를 읽으려 했다. 하지만 윤태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오직 사업에만 몰두하는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강기철의 팀이 마침내 하나의 그럴듯한 단서를 찾아낸 것은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그들은 편지에 사용된 잉크에서 아주 미세한 특정 성분을 분석해냈고, 그 성분이 과거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에서 해고된 한 연구원이 개발하던 특수 잉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모든 정황이 회사의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복수극을 가리키는 듯했다. 하지만 서진우는 그 단서를 믿지 않았다. 그의 직감이 이것은 너무나도 쉽고 편리한 결론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발신인은 이렇게 쉽게 꼬리를 잡힐 만큼 어설픈 인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거나 혹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기만 작전일 터였다. 그날 밤 서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 누구의 존재도 모르는 비밀 서재에 몸을 숨겼다. 사방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통제와 고독의 공간.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조차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통의 편지를 나란히 올려놓았다. 보이지 않는 적은 이제 그의 회사나 그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자체를 공격하고 있었다. 과거의 속삭임은 이제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거대한 소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한 건축가는 이제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미로 속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그 미로의 벽은 그의 가장 끔찍한 기억들로 만들어져 있었다. 세 번째 편지는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진우의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과거를 암시하는 은유적인 문장이 없었다. 대신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 차갑고 건조한 사실만이 적혀 있었다. 내일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심장인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가 오염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격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경고였다. 서진우는 이 편지가 발신인이 직접 보낸 공격 예고인지 혹은 자신을 도우려는 제3자의 경고인지를 판단해야만 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그가 지난 몇 년간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극비의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다. 만약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파괴된다면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결심했다. 편지의 톤은 승리자의 오만한 협박이라기보다는 다가올 재앙을 막으려는 자의 건조한 경고에 가까웠다. 그는 즉시 강기철 실장과 그의 비밀팀을 움직였다. 그는 회사 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첩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극비리의 물밑에서 진행했다. 강기철의 팀은 그날 밤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가 보관된 중앙 서버실 주변에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들은 모든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외부의 물리적인 침입에 대비한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서진우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의 제국을 향해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적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편지의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중앙 서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격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바이러스는 바로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서진우가 가장 신뢰하던 수석 연구원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강기철의 팀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공격을 감지하고 해당 서버를 즉시 네트워크에서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다. 데이터의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그들은 즉시 해당 연구원을 격리 조치했다. 서진우는 직접 그 연구원을 신문했다.
그는 수십 년간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에 충성을 바쳐온 강직한 성품의 노인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절대로 회사에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역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강기철 팀의 분석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의 컴퓨터는 누군가가 보낸 개인적인 이메일을 통해 고도로 정교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서진우는 이제 발신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했다. 발신인은 공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서진우에게 경고를 보내 그가 자신의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그는 아군이었지만 동시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아군이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단순히 공격의 경로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첩자가 바로 그의 최측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경고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성벽 안으로 뱀처럼 교활한 배신자가 숨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의심은 이제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임원들의 얼굴 뒤에서 가면을 쓴 배신자를 찾아내려 했었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과 사람을 향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마저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왕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차가운 서버실에 홀로 서 있었다. 간신히 지켜낸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가 푸른빛을 내며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세 번째 편지는 그의 회사를 구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다. 정체불명의 발신인은 그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용하고 그를 안내하고 있었다. 풀려나가기 시작한 실타래는 그가 직접 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보이지 않는 손이 풀어주는 실타래의 끝을 따라 어둠 속을 걸어가야만 했다. 그는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을지 혹은 또 다른 파멸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편지가 가져온 충격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장도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봉투 안에는 20년 전의 날짜가 찍힌 누렇게 변색된 낡은 신문 조각 하나만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의 자동차 사고를 다룬 기사였다. 그리고 기사의 한 문단에 누군가 붉은색 잉크로 섬뜩한 원을 그려놓았다. 그것은 발신인이 보내는 명백한 지시였다. 그는 이제 서진우에게 잊으려 했던 과거의 진실을 직접 파헤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서진우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강기철 실장에게 20년 전 사고의 공식적인 경찰 수사 기록 전체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오래된 사건 기록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강기철은 유능했다. 그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그날의 파일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서진우는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날의 기록을 마주했다. 파일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은 그가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상할 정도로 단순하고 편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책임은 운전대를 잡았던 그의 죽은 친구에게로 향해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지만 수사관은 그것을 무시했다. 모든 것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는 듯한 인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우는 결정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신문 기사에 붉은 원이 쳐져 있던 문단. 그곳에는 사고 직후 생존자들이 인근의 작은 지역 병원으로 먼저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의 공식 보고서에는 그 병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서진우는 이 잊혀진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와 강기철은 지도 위에서 사라진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 지역 병원으로 향했다. 10년 넘게 버려진 병원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유령의 집과도 같았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밤바람이 스며들어 복도에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낡은 건물에 먼지 쌓인 의무 기록실로 향했다. 대부분의 기록들은 썩거나 훼손되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20년 전 그날의 간호사 업무 일지가 일부 남아 있었다. 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심장을 멎게 만드는 한 줄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날 밤에 당직 간호사가 급하게 흘려 쓴 듯한 메모였다. 3번째 생존자 어린 소녀. 심각한 트라우마. S그룹 회장의 지시로 공식 기록 없이 비밀리에 전원 조치됨. 이 짧은 문장은 지난 20년간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그날의 생존자는 자신과 유나의 오빠 단 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서진우는 먼지 쌓인 어두운 병원 안에서 낡은 간호 일지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찾아낸 것이었다. 20년 전의 그 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은폐와 조작으로 둘러싸인 음모였다. 그는 이제 그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사라진 세 번째 생존자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서진우는 알지 못했다. 그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사실은 진실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그의 진짜 적인 윤태준이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거대한 미로 속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모든 단서들은 사실 윤태준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심어놓은 덫이었다. 그는 유령을 사냥하고 있었지만 그 유령은 실체가 없는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허상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 시각 윤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진우가 폐병원으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서진우가 거짓된 희망에 매달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유령 사냥꾼은 이제 유령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선 것이었다. 폐병원에서 발견된 낡은 간호일지는 서진우의 유령 사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생존자 어린 소녀. 그리고 S그룹 회장의 지시. 그는 강기철 실장에게 20년 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모든 S 이니셜을 가진 그룹과 그와 관련된 모든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지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추적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수많은 가설과 실패 끝에 그들은 마침내 20년 전 성진그룹의 사회복지재단에서 신원 미상의 한 소녀의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비밀리에 지불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 흘러들어간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하고 폐쇄적인 정신요양병원이었다. 강기철이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측은 환자의 개인 정보라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지만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이름과 강기철의 집요한 압박 앞에서 결국 굳게 닫혔던 기록 보관실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채영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 속의 소녀는
20년 전에 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었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모두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오랜 기간 해리성 기억 상실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병원과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아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의 마지막이었다. 서진우는 마침내 2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존재조차 몰랐던 세 번째 생존자의 현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서진우는 그녀를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홀로 대학 도서관을 찾아갔다. 낡은 책 냄새와 조용한 정적이 흐르는 그 공간은 그가 살아온 치열하고 냉정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는 서고 사이에서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한채영.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큰 안경을 쓴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듯한 고요하고 슬픈 아우라가 느껴지고 있었다. 서진우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이름 서진우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20년 전의 빗속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입에서 사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채영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밀어내려 했다. 그녀의 반응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20년 전의 그날에 멈춰 두꺼운 벽 뒤에 갇혀 있는 듯했다. 그녀에게 서진우는 그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낯설고 위험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진우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 20년간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죄책감의 대상이 바로 눈앞에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첫사랑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안도감과 상실감,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과거에 대한 깊은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바로 그 시각 윤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진우와 한채영이 도서관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는 서진우가 반드시 세 번째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고 그를 위해 교묘하게 단서들을 흘려놓았던 것이다. 이제 진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한채영의 존재가 서진우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감정적인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복수극을 완성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겁에 질려 자신을 피하는 채영을 뒤로 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지만 그 진실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이제 그녀를 보호해야만 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그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노리는 잔인한 적들로부터 유령 사냥은 길 잃은 영혼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그 유령 사냥꾼은 그녀의 수호자가 되어야만 하는 더 위험하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진우가 한채영의 존재를 확인하고 돌아간 그날 밤
5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의 집무실이나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의 차 앞 유리창에 꽂혀 있었다. 그것은 발신인이 그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경고였다. 편지 봉투 안에는 도서관을 떠나는 채영을 몰래 촬영한 사진 한 장과 함께 섬뜩한 한 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유령은 무덤 속에 조용히 묻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발신인은 이제 한채영을 직접적인 다음 목표물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고 익명으로 가득 찼던 삶은 이제 끝이 났다. 그녀는 20년 전에 그 사고와 관련된 제거되어야 할 위험한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서진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곧장 그녀에게로 차를 몰았다. 그는 채영의 낡은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방금 전 자신이 받은 협박 편지와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다. 누군가 20년 전에 그 사고와 관련된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어.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혼자 있어서는 안 돼. 나와 함께 가야만 하오. 채영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의 평온했던 세계는 서진우라는 남자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나 버렸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위험해 보이는 남자를 믿어야 할지, 혹은 그 역시 자신을 해치려는 또 다른 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소름 끼치는 협박 메시지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결국 그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단칸방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그를 따라 나섰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조용한 세계를 뒤로 한 채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 서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로 데려왔다. 채영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 전체보다 더 넓은 거실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보며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에게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너무나도 화려하고 차가운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는 통제와 질서의 남자였고 그녀는 그의 세계에 떨어진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그녀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배정된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보냈다. 두 사람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서로의 영역을 탐색했다. 어느 날 밤 채영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불길과 어둠으로 가득 찬 2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은 서진우는 한달음에 그녀의 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계산도 이성적인 판단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옆에 주저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따뜻한 체온을 통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아주 희미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흘렀다. 한편 윤태주는 서진우가 한채영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다는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두 사람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두 목표물을 하나의 감옥 안에 가두어 놓은 셈이었다. 그는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을 향한 기업 공격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우가 이제 회사를 돌보는 대신
정체불명의 여자를 지키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기회에 그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 서진우와 채영은 거대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와 이해할 수 없는 현재에 의해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버렸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이 다음 수를 둘 때까지 이 화려한 금빛 세장 안에서 함께 갇혀 서로의 상처를 경계하며 숨을 죽여야만 했다. 윤태준의 심리전은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었다. 그는 서진우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그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서진우와 한채영이라는 두 상처 입은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먹잇감들이 공포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신 서로를 의지하며 생존을 위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교묘한 심리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얼굴 즉 냉혹한 포식자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서진우의 정신이 아닌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는 공식적으로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윤태준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제네시스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언론을 이용해 서진우의 리더십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그와 동시에 한채영을 향한 위협 역시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익명의 편지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우와 채영이 탄 방탄 차량을 거대한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들이받으려 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기사의 신들린 운전 실력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서진우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두 개의 전쟁, 즉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전쟁과 채영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전쟁 상황실에서 밤낮으로 두 개의 전선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기철 실장에게는 자신들을 공격한 배우를 그리고 회사팀에게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하는 세력의 자금주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던 두 개의 추적이 하나의 지점에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마주쳤다. 강기철의 팀은 덤프트럭 운전사를 고용했던 유령 회사를 찾아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재무분석팀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사용된 막대한 자금의 출처가 바로 그 똑같은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었다.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는 단 하나였다. 서진우의 팀은 그 유령 회사의 진짜 주인을 찾아내기 위해 수십 겹의 법적인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름이 드러났을 때 서진우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회사의 주인은 바로 윤태준이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도 기업을 공격한 사람도 그리고 채영의 목숨을 노린 사람도 모두 동일 인물이었던 것이다. 서진우는 그동안 윤태준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면서도 차마 한 가지 사실만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죽은 여동생의 이름을 이렇게 잔인한 심리전에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윤태준의 슬픔은 순수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서진우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인해
끔찍하게 뒤틀려버린 괴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진우가 자신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믿었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남자였다. 그날 밤 서진우는 전쟁 상황실에 거대한 스크린 위에 떠 있는 윤태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자신을 괴롭히던 유령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심리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건 정면 대결만이 남아 있었다. 서진우는 옆에 서 있는 채영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스크린 속의 남자를,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파괴한 원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그 거대한 증오에 맞서 함께 싸워야만 했다. 적의 얼굴은 드러났고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적의 얼굴이 윤태준으로 밝혀진 이후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안개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적은 분명한 얼굴과 20년 묵은 지독한 증오를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거대한 압박감은 역설적으로 한채영의 굳게 닫혀 있던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20년 전의 그날 밤 차갑고 어두웠던 빗속을 헤매고 있었다. 부서진 자동차의 잔해와 친구들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던 화염. 그녀의 무의식은 생존을 위해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그녀에게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서진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가 악몽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과거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등대이자 닻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낡은 흑백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빗속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장면이 나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소리는 채영의 기억을 봉인하고 있던 마지막 자물쇠를 부숴버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모든 기억이 거대한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영화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20년 전 그날 비극이 벌어졌던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18살의 4명의 친구들 서진우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윤지한, 그리고 지한의 여동생이자 진우의 첫사랑이었던 유나, 그리고 채영. 그들은 갓 면허를 딴 지한의 차를 타고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이야기하며 밤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모든 비극은 지한의 치기 어린 객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며 빗속에서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진우는 그에게 몇 번이고 속도를 줄이라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지한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차가 커브길에 접어드는 순간 모든 것이 통제를 잃었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온통 비명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조각들 뿐이었다. 채영은 그날의 모든 진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해냈다. 기억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채영은 소파 위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잃어버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기억해낸 한 명의 완전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진우를 아주 맑고 분명한 눈으로 마주 보았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진우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익숙하게 불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기억해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고의 원인은 진우가 아니라 윤태준의 동생 윤지안의 무모한 운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우는 그를 말리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진실은 서진우의 어깨를 지난 20년간 짓눌러왔던 지독한 죄책감의 무게를 한순간에 걷어내 주었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친구들의 죽음으로 고통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윤태준의 지독한 증오의 근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윤태준은 자신의 동생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 모든 책임을 서진우에게 전가하고 그를 향한 맹목적인 복수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복수는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윤태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그의 현재 범죄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의 모든 증오의 근원이 되는 20년 전 과거의 진실이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공동의 위험을 넘어 공유된 역사의 진실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졌다. 그는 지난 20년간 거짓된 기억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자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를 그 지독한 꿈에서 깨워줄 시간이군요. 마지막 대결의 시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2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그날 서진우와 한채영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윤태준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무대는 바로 윤태준이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을 집어삼키기 위해 직접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장이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터와도 같았다. 윤태준은 연단 위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회사의 위기를 역설하며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서진우의 불안정한 리더십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의 교묘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에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가 마침내 서진우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최종 표결을 제안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서진우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곁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의 한채영이 함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무대 위로 뛰어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시작이었다. 서진우는 패배자가 아닌 모든 것을 되돌릴 왕의 모습으로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그는 충격에 휩싸인 윤태준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회사의 과거, 그리고 20년간 묻혀 있던 진실에 대해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그는 먼저 한채영을 20년 전 비극의 세 번째 생존자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20년 전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한 젊은이의 치기 어린 과실이 불러온 끔찍한 인재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기록의 불일치와 병원 기록의 조작 흔적 등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증인인 한채영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이 기억해낸 20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을 막힘없이 증언했다.
사고의 원인이 서진우가 아니라 바로 윤태준의 동생 윤지안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총 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윤태준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녀의 모든 증언이 거짓이라고, 그녀는 정신병자일 뿐이라고 발악했다. 바로 그때 서진우는 그를 향한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기철의 팀이 확보한 윤태준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진우를 향한 살인, 교사, 기업 사보타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여론 조작까지, 그의 추악한 범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진우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윤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지난 20년간 당신 동생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전가해왔소. 당신의 제국, 당신의 인생, 그리고 당신의 복수심은 모두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소. 서진우의 그 말은 윤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증오와 광기에 휩싸인 괴물의 맨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서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만 없었으면. 내 놈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어. 그의 광기 어린 돌진은 그러나 서진우에게 쉬어닿기도 전에 멈춰섰다. 한채영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악몽의 근원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 위해 서 있었다. 모든 소동은 현장에 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윤태준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진우를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서진우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한채영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20년간 그들을 짓눌러왔던 과거의 유령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건축가에 치밀했던 마지막 승부수는 그렇게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진우의 마지막 승부수는 20년간 견고하게 버텨왔던 윤태준의 거짓된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고 윤태준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렸던 방식 그대로 너무나도 극적이고 화려했다. 이어진 검찰 수사를 통해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20년 전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시도부터 서진우를 향한 살인 교사와 기업 사보타주까지, 그는 결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어두운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의 복수심으로 시작되었던 거대한 비극은 마침내 정의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진우와 한채영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그들을 짓누르던 과거의 악몽과 그들을 위협하던 현재의 적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20년 전의 친구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들은 윤지안과 윤아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지독한 죄책감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너무나도 일찍 떠나보내야 했던 친구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슬픔만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들도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 줄 거예요. 채영이 조용히 말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들은 함께 20년간의 지독했던 상처와 그리고 과거와 화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진우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차가운 아키텍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인간적인 리더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변화는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한채영 역시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숨어 지내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빛으로 승화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신의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봄날, 두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던 서진우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세상은 고요했고 그들의 마음 역시 평화로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채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질문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과거의 끈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어떤 이름으로 함께해야 할까? 서진우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편지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채영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고백했다. 지난 20년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어. 하지만 당신이 내 삶에 다시 나타난 순간, 나는 비로소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어. 당신은 내 과거의 상처이자 현재의 구원이며, 그리고 나의 유일한 미래야.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그의 청혼의 채영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당연한 대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20년 전의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지켜낸 사랑의 증표였다. 그들은 내일의 흉터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은 끝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